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3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이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김재우 이사장, 이 사람이 결국 사퇴한다고 합니다. 어제 이사장직은 물론 이사직에서도 물러나겠다라는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뭐 당연한 귀결이죠. 이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지자 표절로 최종 판정 나면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공언을 했었는데 당국대가 그의 표절을 최종 판정하는 한편 학위까지 취소를 해버렸으니까 버티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이 김재우 이사장의 사퇴 소식이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은 그의 비호를 받던 김재철 MBC 사장의 거취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사장 또한 물러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까지 하면서요. 하지만 섣부른 관측인 것 같습니다. 전망보다는 희망에 가까운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김재철 사장이 지금까지 보여온 태도를 보면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더 먼저 그리고 더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재철 사장의 거취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태도입니다. 이 김재우 이사장이 물러나면서 생긴 빈자리를 메워야 하는데 이 자리에 누구를 앉히는지를 보면 공영방송을 대하는 박근혜 정부의 태도와 기조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이 김재철 사장의 거취에 대한 전망은 그에 따라서 아마도 달라질 겁니다. 자,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재벌과 모피아의 함정에서 탈출하라. 종횡무진 한국경제. 재벌 개혁에 앞장서온 김상조 교수. 그가 한국경제에 던지는 8가지 질문. 우리가 몰랐던 한국경제의 진실을 파헤칩니다. 더 이상 경제 권력자들의 눈속임에 속지 마세요. 종횡무진 한국경제. 오마이뉴스가 만드는 책 오마이북. 영훈국제중학교의 입시비리 의혹이 불거진 바가 있었죠. 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아들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가운데 한부모 가정 자녀 케이스로 입학을 했고 다른 학부모는 편입학 대가로 뒷돈을 요구받은 적이 있다 이렇게 폭로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시 교육청의 특별감사반까지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 문제가 영훈국제중에 한정된 얘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서울에 있는 대원국제중 그리고 경기도 가평에 있는 청심국제중에서도 냄새가 폴폴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이 문제를 한번 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제기한 진보정의당의 정진후 의원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영훈국제중 케이스는 이제 보도에서 많이 나왔으니까 일단 뭐 나중에 좀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예. 의원님께서 이제 어제 그 공개한 내용이 있는데 대원국제중 얘기부터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이 있는데 예. 그 전형이 또 둘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부분과 예. 비경제적 전형이 예. 있는데 비경제적 전형에서 이른바 잘 나간다는 사람들의 자녀가 엄청나게 많았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그 2명 중 1명꼴이라고 50%. 말씀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뭐 의사, 변호사 이런 그렇습니다. 자녀들. 예. 그 의사나 교수, 예. 그다음에 법조인, 사업가 이런 고소득층 직업을 가진 학부모들의 비율이 네. 일반 전형을 봤을 때는 36%에 불과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 비경제 전형, 예. 배려 전형 이 부분을 보니까 무려 48%였어요. 그래서 일반 전형에 비해서 12%가 높았다 이렇게. 청심국제중은 어땠습니까? 거기도 거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비경제적 전형이라고 한다면 그 돈이 많고 소득이 많고는 사실은 고려 대상은 아니잖아요. 형식 논리에 따르면. 이게 원래는 이 국제중학교라고 하는 곳이 등록금 1,000만 원, 예. 학비 1,000만 원 이상 가는 귀족학교라는 비판에 직면했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도 그 학교에 지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서 기족학교라는 이름을 갖지 않겠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사회적 배려 대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적 배려 대상을 예. 경제와 비경제로 나눴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래서 그게 그 자체가 문제가. 그 자체가 문제였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오용되거나 악용될 수 있는 소지를 처음부터 만들고 있었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 비경제적 배려 대상자라는 게 네. 한부모 가정, 그렇죠. 다자녀 가정, 예. 다문화 가정 예. 이런 형태로 해놓고 거기에 경제적 여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이른바 고소득층, 예. 부유층이 특별하게 입학할 수 있는 그렇죠. 통로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이라고 하는 취지와 거기서 비경제적 전형은 사실은 뭔가 악유가 안 맞는 그렇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사실 그 제도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왜 근데 교육당국이 비경제적 전형을 다시 또 나눈 거가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일종의 편법 꼼수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왜 제동을 안 그런 걸까요, 그거를? 사실은 이게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돼 왔었는데 예. 교육당국이 지도 감독 자체를 소홀히 한 거고 네. 묵인해 왔죠. 그냥 묵인한 거죠.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지 지도 감독권을 정확하게 행사를 했다면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 없죠. 그리고 비경제적 대상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 이런 악용의 소지를 열어놓은 통로가 됐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 아까 이제 말씀하신 교수나 의사나 변호사 근데 그런 이런 양반들은 그러면 정말로 한부모 가정이거나 다자녀 가정이거나 다문화 가정인 건 맞습니까? 근데 전 그것도 궁금한데 그것까지는 조사가 어렵죠. 악용된 사례들에 대한 제보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 이게 서류상으로만 확인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 이상의 것들이 확인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예. 한부모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서류상에 이혼을 한다든지 위장 이혼. 그렇습니다. 이야. 그 다음에 예. 다자녀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입양을 한달지 하는 사례조차도 있다라는 진짜요? 제보들이 아니 그래서 자기 자식을 국제중 보내기 위해서 입양을 한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진짜 이것은 나중에 궁금해지는 그럼 그 입양한 애는 나중에 걔도 국제중 보낼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외국의 시민권을 갖기 위해서 예. 그 시민권을 만들었던 부유층 일부의 행태들을 본다면은 예. 이러한 제보들도 사실상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인 조사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제보가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제 제보이고 아직은 이제 그 확인되지 않은 거니까 예. 방송에서 말씀하시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예. 그래도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좀 감은 좀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좀 더 좀 풀어주시면 안 될까요? 또 어떤 제보가 있었습니까? 이를테면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예. 그건 입학과 관련된 특례를 받기 위한 것이고 예. 또 하나는 이런 부정과 반칙에 항상 결합되는 것이 돈입니다. 돈이죠, 그렇죠. 그래서 돈이죠. 이게 학교에 낼 수 있는 돈은 기부금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가 된 국제중학교를 조사를 해봤더니 예. 2009년에 5명의 학부모가 예. 1억 3천만 원을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그럼 1인당 2천만 원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교 발전 기금 명목으로 학부모들이 1억 5천만 원 정도를 또 내더라고요. 예. 이분들 중에는 한꺼번에 5천만 원을 기부한 학부모도 있었습니다. 오호. 이게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학부모가 기부금을 내고 학교 발전 기금을 낸다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지만은 이러한 돈이 어떻게 해서 조성됐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정치 자금이나 뇌물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이른바 대가성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그것도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발적인 모금이라고 하지만은 이 자발성 뒤에 숨어 있는 의미와 내용을 네. 캐내는 것이 그렇죠.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그거는 좀 체크를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사배자 전형 줄여서 예. 이제 사배자 전형이라는데 사배자 전형 중에서 비경제적인 전형. 예. 그런데 그게 모집 인원이 있고 지원 숫자가 있고 그러니까 항상 지원 숫자가 많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붙이고 누구를 떨어뜨리느냐? 예. 그러면 또 전형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비경제적 전형 안에서 예. 그건 어떻게 돼 있어요? 비율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 정시로 뽑는 인원 외에 네. 특별 전형에 해당되는 게 경제적 배려 대상자, 비경제적 배려 예. 대상자인데 이건 전체 총원의 둘을 합쳐서 사배자 전형이 20%입니다. 예. 그러면 20%를 10%씩 나눠 갖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경제적 배려 대상자, 다시 말해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의 이 지원이 숫자에 미달한달지 네. 아니면은 이 학생들은 사실상 다니다 보면은 여러 가지 위화감과 소외감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유층의 그렇겠죠. 자녀들이 다니다 보니까요. 예. 그래서 중도 탈락자나 이런 학생들이 많아지는데 그럼 또 편입하기 TO가 생기죠. 그렇습니다. 예. 그 자리에는 비경제적 배려 대상자들을 다 충원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경제적 배려 대상자들이 경제적 배려 대상자의 비율을 훨씬 상회하고 있죠. 그러면 근데 좀 제가 여쭌 건 비경제적 배려 대상자 모집 정원이 이래서 10명이다. 예. 라고 하는데 근데 지원자가 50명이다. 예. 이러면 나머지 40명을 떨어뜨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붙이고 떨어뜨리는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비경제적 배려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전형에서도. 예. 그 대부분이 학교가 돈입니까? 안타깝습니다만은 돈은 드러나지 않는 거고요. 물론 그렇죠. 성적으로. 성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성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교수님, 의사님, 변호사님, 사학과님 그러니까 자제들이 성적이 높을 가능성은 그만큼 높죠. 그렇죠. 사교육과의 그렇죠. 관계성을 아주 예. 긴밀하게 맺고 있기 때문이기도 예, 하고 예, 또 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네. 사실상 이런 국제중학교는 특성화 중학교거든요. 예. 이런 학교에 이렇게 사회적 사배자 대상으로까지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가면서 입학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은 사실상 특수목적고를 가기 위한 하나의 그렇죠. 유일한 통로다 이렇게 해석되기 때문이죠. 근데 잠깐만 지금 성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저희 집 둘째도 요번에 이제 중학교 입학을 했는데 초등학교는 그 성적이 나오지를 않잖아요. 예. 매우 잘함, 뭐 이렇게만 나오지 석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근데 성적을 어떻게 거기서 가르는 거죠? 충분히 학교별로 볼 수 있는 전형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좀 풀어주세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그 일정한 기간 동안의 어떤 내용들을 충분히 살펴보면 나오고요. 그것이 최근에 관련해서서 학교 이 점수나 이런 것들을 기재하지 않도록 했지. 예. 이제는 그게 교육이 다 됐습니다. 아, 이제. 그래요? 예.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과목별로도 아니고 이제 과목에서 단원별로 예. 뭐 매우 잘함 이런 예. 식으로 우리 애거 보니까 예. 그렇게 돼 있던데. 성취도의 도달 여부만 그렇죠. 그렇게 되도록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그 학업 성취도 평가를 전국 단위로 이렇게 치러버리면서 학교 그렇죠. 석차나 일제고사. 일제고사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변별력을 가질 수 있는 예. 이 개량화된 수치들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그거는 이제 그 학교별, 예, 그러니까 이른바 그 공부 잘하는 학교, 예. 초등학교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못한 학교 이런 게 또 나눠진다는 이게 겁니까? 중학교 국제중학교의 입시에서의 가장 또 하나의 문제가 예. 일반 학교들이 학생을 뽑기 전에 예. 이 국제중학교는 특성화 중학교이기 때문에 그렇죠. 광역 단위나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해요. 그러니까 이 학교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지원할 수 있는 학생들은 일정한 우리가 이야기하는 스펙과 수준에 도달하지 않은 학생은 지원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자신 스스로가 이 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양한 자료들을 학교에 제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예, 그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성적으로 이렇게 선별이 가능합니다. 혹시 그건 한번 그것도 조사가 필요하겠네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국제중에 입학한 아이들에서 이제 그 지역별, 예, 그러니까 서울이라면 강북 출신이 몇 명이고 강남 출신이 몇 명이고, 예, 그죠? 도시 출신이 몇 명이고 농촌 출신이 몇 명. 이것도 해 보면 일정하게 하나의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미 나오고 있습니까? 좀 역할을 분배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 의원분이 예. 분석한 자료가 오늘 나온 걸 보면은 예. 서울에 있는 특정한 학교 출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강남에 있는 그렇습니다. 초등학교입니까? 예. 역시 또 강남입니까? 초등학교. 예. 그렇습니까, 진짜로? 예. 근데 국제 중에 그렇게 그 매달리는 이유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특목고 가기 위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이 학생들이 진학 상황을 분석을 해놓고 보니까요. 네. 거의 85%에 이르는 학생들이 특수목적 고등학교로 진학을 했습니다. 아. 이 학생들이 유학을 간 학생들까지를 포함하면은 예. 아마도 90%의 학생들이 유학 또는 특수목적 고등학교 진학을 한 사례로 네. 결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결국은 특목고 가기 위해서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있잖아요. 예. 중학교 단계에서 국제중이 왜 필요한 거예요? 국제중에서 뭐 가르칩니까 도대체? 이 설립 취지는 중학교 때부터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인력을 기르겠다는 건데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인력이 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의 하나로 조기 유학생들이 많이 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인력들을 예. 그런 학생들이 우수한 학생들이 외국에 나가는 것을 예. 막고 예. 우리의 아이들을 우리나라에서 교육시킬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조기 유학을 막겠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그 이제 수요를 국내로 돌리겠다. 그렇습니다. 그 수요를 돌릴 목적 중에 하나로 국제중학교를 만드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국내에서는 어떤
이 수평성의 문제, 음. 형평성의 문제 이게 제기되다 보니까 네. 사배자 배정을 예. 그런 제도를 만들었고 아. 따라서 사배자 전형 제도는 이 학교의 설립 취지와 목적 그리고 네. 현실적 여건에 네. 전혀 타당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사실상. 그리고 사실은 이번에 이제 영훈국제중에서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일반적으로 계속 제기됐던 문제가 국제중에 입학하기 위해서 국적을 예. 바꾸고 그렇습니다. 세탁하고 예. 뭐 과테말라 이런 주로 남미 쪽 국적이 예. 많이 나오던데 근데 이게 입시 전형 과정에서 못 걸러집니까?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요? 서류만 보기 때문에요. 예. 학교가 어떤 조사권을 가지고 있거나 예. 그렇지 않고 서류만 보기 때문에 예. 이런 현상은 당연히 학교 차원에서는 생길 걸릴 수밖에 수가 없는 없습니다. 거고. 그렇습니다. 어. 근데 이제 그걸 학교에서도 굳이 걸리려고 하지 않죠. 왜냐하면은 사실상 잘못된 반칙을 서로 윈윈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학부모는 그 학교를 보내서 다른 뭔가를 도달하려고 하고 그렇죠. 학교는 그런 자녀들이 많이 학교에 옴으로써 네. 학교의 설립 취지나 목적과는 달리 학교를 잘 운영할 수 있는 네. 이런 이점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서로가 서로의 목적을 위해서 이게 존재하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이 설사 어떤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네. 그 제도가 역할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저는 이걸 이제 쭉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가장 걱정이 됐던 게 진짜 사회적 배려 대상자 자녀들, 그 대상자들, 진짜 가정 형편이 어렵고 그런데 사배자 전형으로 어렵게 그 국제중을 간 아이들이 정말 정상적으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사실 제일 걱정이 됐거든요. 어떻습니까? 지적하신 내용이 이 국제중학교가 그대로 유지돼야 되느냐에 대한 판단을 하는 가장 중요한 준거로 예. 저는 작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도입될 때부터 그런 고소득층의 어떤 자녀들이 몰릴 것을 예상했는데 사실이 일로 나타나고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느끼는 소외감, 예. 위화감, 예. 그다음에 저소득층으로서는 입학했다 하더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교육비, 예. 그다음에 불평등 교육 속에서의 그리고 내신 성적에서의 그렇죠. 이 불안, 그렇죠. 이 그렇죠. 불리함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작용해 가지고 사실상 이 사배자 전형으로 들어간 비경제적 사배자 전형으로 들어간 학생들이 탈락률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어느 정도로 늘고 있어요? 데이터가 혹시 갖고 이게 계세요? 예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자사고까지를 확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2011년 12년 2년간 서울에 있는 27개 학교를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사배자 전형 합격생 중에서 333명이 전학했거나 혹은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그게 전체 그러면 사배자 전형에서 몇 퍼센트 정도가 되는 거예요? 상당한 퍼센트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그리고 일반계 고등학교로 다시 전학 가거나 이렇게 아니면 그렇습니다. 자퇴를 해버리거나 전국적으로는 45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아이들이 거기서 받았을 과정에서 받았을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예, 애들이 뭐 그 교복 입나요? 국제중도? 그렇습니다. 뭐 교복을 똑같이 입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끼리끼리 문화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예. 아이들 사회에서는 그래서 끼지 못하고 그러니까요. 외톨이가 되는 거죠. 왕따가 별겁니까? 예. 그런 것도 왕따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거기서 오는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제도적 왕따인 거죠. 그렇죠. 그게 사회적 배려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정말 홀대하는 지금 시스템으로 결국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지점은 돈만 있으면 조용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사회에 있어서 불평등 구조나 의식들을 예. 국제중학교가 사실상 음.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사회에 만연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요. 이렇게 지금 이제 국제중 얘기를 했는데 그 이제 이 와중에서 또 전효옥 전 의원의 자녀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율형 사립고. 예. 예, 또 그 이 다자녀 가정 자녀 케이스로 입학을 했던 걸로 밝혀졌는데 그렇습니다. 이건 또 예.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규정상으로는 문제가 없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학교건 어디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근데 그 학교가 또 그 전효옥 의원의 지역구 안에 있는 학교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예. 국회의원의 자녀가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인정돼서 해당 부모가 있는 해당 지역구의 학교에 입학을 했다. 이것을 예. 규정에 맞았다 틀렸다 이걸로 단순하게 이야기한다면은 그 손바닥으로 형신- 하늘을 진짜 가리는 거 형신도- 아니겠습니까? 형신도 예. 그렇죠. 예.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예. 그만큼 제도 자체가 잘못 악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저는 반증이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엄격한 기준 예. 이걸 재정비해야 되고 예. 뿐만 아니라
학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까지를 같이 검토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지점에 대한 부분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 지금 근데 그 자율형 사립고 말고 자립형 사립고도 있고 예. 또 특목고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학교에서는 지금 이 입시 과정에서 지금까지 쭉 이야기됐던 이런 문제가 거기서도 나타날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는 거 아닙니까? 가능성? 예. 문제는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다양성을 추구한다라고 해서 예. 학교들을 여러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특수목적 고등학교들을요. 그런데 예. 사실상 이것은 수평적인 다양성이 아니라 수직적 다양성입니다. 서열 구조 안에 있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양성이죠. 학교를 서열화시킨 거죠. 그렇죠. 서열을 오히려 복잡하게 만들어.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입시 부활을 하는 사실상의 효과를 거둬버린 거죠. 그렇죠. 예, 그것도 나쁘게 성적이 아니라 네. 돈 플러스 성적 음. 이렇게 하는 아주 나쁜 구조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재고되고 재검토돼야 될 내용으로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자 그럼 한번 그걸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의 기준을 더 엄격하게 세워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근본적인 근데 딜레마는 뭐냐면 설령 그렇게 해서 정말 가정 형편이 어렵고 정말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가정의 자녀가 국제중을 가든 특목고를 가든 갔다고 치죠. 예. 그런다 하더라도 다른 애들 부유한 가정, 힘 있고 돈 있고 권세 있는 집안의 그 집안 출신의 아이들 틈바구니에서 버텨낼 수 있겠느냐. 버텨낼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그러면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오히려 그런 아이들을 고통으로 내모는 것일 수도 예. 있는 것 아니냐. 예. 이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게 지금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 사배자 전형 제도를 아주 엄격하게 관리하고 운영하든지 네. 아니면은 이 특목고 자체에 대한 예. 검토를 해서 예. 일반 학교로 전환시키고 네. 수평적 다양성을 추구하는 학교들을 만들든지 예.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다면은 제가 지금과 같이 나타나는 문제들은 더욱더 예. 악화되고 심화되어서 우리 앞에 던져질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그 쭉 이야기의 진행 상황이나 논리로 볼 때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을 엄격하게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문제는 그 문제의 근원은 없어지지 않는 거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렇다면 뭐 특목고니 국제중이니 하는 이런 어떤 그 학교 체제를 전반적으로 다시 손봐야 되는 건데 예.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그 예를 이- 들어서 외고 폐지론이 나온 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근데도 안 되잖아요 지금. 수요가 있다는 미명하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선은 네. 교육청에서 특정 감사를 벌리고 있고 그럽니다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그 반창고 검찰에- 붙이는 것밖에 안 예, 되는 거고요. 검찰의 수사까지가 같이 들어가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지금 이 학교를 갑자기 없애는 게 문제가 된다면은 사배자 전형 제도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네. 지침을 예. 더 강력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사나 감사를 통해서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을 해야 되고요. 네. 또 이 학교의 설립 인가 취소라든지 이런 것들로 뒤를 이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좀 더 중장기적으로 과연 이러한 학교들이 위화감을 조성하고 계층 간의 소외감을 더 부채지르는 이와 같은 교육기관들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가? 이 사회에 필요한 이런 수요들은 그러면 우리나라의 교육의 형태에서는 어떤 곳으로 유도하고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간 내에 지금과 같이 수직적 형태의 학교 다양화 구조를 다시 말씀드려서 학교 서열화 구조를 조금 수평적 구조로 네.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사회적 배려 대상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 입학할 때의 배려 말고 예. 입학 후에 학교 차원에서 배려해 주는 게 있습니까? 등록금 학비를 교육청에서 지원한다는 것 외에 예. 다른 형태는 크게 두드러진 건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식비라든지 교재비라든지 여러 가지 또 들어가는 돈이 네, 있을 거 많이 아닙니까?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은 또 다른 형태로서 조금씩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 예. 뭐 저소득층에게 부여하는 교육 지원비라든지 네. 이런 것들의 형태로요. 그러나 예. 그것이 충분히 충족될 가능성은 없는 거고요. 예. 왜냐하면은 다른 부유층의 자녀들은 엄청난 사교육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렇죠. 이 학생들이 전부 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저는 가장 걱정되는 게 입학을 했을 때 이 친구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으로 들어왔고 집이 어렵다. 이런 게 그 부부 사이에서 알려집니까? 안 알려집니까? 교육목상 이건 알리면 안 되는 거죠.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예, 예. 생활을 네. 학교 안에서 하는 생활의 시간이 얼마입니까 하루에? 그렇죠. 그걸 본다면은 예.
사람이라는 게 특히 아이들은 생활하면서 이 눈치라는 게 있는 거고 예. 생활하는 모습이라는 게 보이는 건데 왜 그게 안 보이겠습니까? 금방 드러납니다. 근데 한번 진짜 그거를 한번 좀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도와 절차의 문제가 가장 근본인 거는 저도 인정을 하지만 사실은 문화 조사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이런 아이들이 그런 학교에 가가지고 정말 제대로 버티고 교우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고 또 교사들은 이런 학생들을 어떻게 그 대하고 있는 건지 이걸 좀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뭔가를 좀 유도하고 이런 게 필요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게 안 되는 한 사회자 전형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는 지금과 같은 이 특수한 목적을 가진 중학교나 고등학교 네. 사회자 전형 제도 하에서는 예. 사실상 이미 드러나 있는 문제고 예. 그걸 별도로 이렇게 구성한다는 건 사실상 치료에 가까운 행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오히려. 예. 그래서 지금 드러나 있는 현상만 가지고도 그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과 아픔, 예. 그다음에 정신적 고통, 예. 상실감 이런 예. 것들은 이미 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음.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요. 국제중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국제중학교가 우리 사회에서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없다. 보고 있습니다. 없앨 수 있겠습니까? 없애도록 노력해야죠. 다만 예. 제가 하나를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수요가 있고 이런 학생들이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학교를 운영한다는 취지하에 운영되면서 다른 학생들을 사실상 들러리로 세워서 아니 정신적 고통을 가하고 있는데 차라리 그냥 보내게 하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에요? 국제중 없애고 가라 그럼 니네 돈 많아서 그래 조기 유학 보내갖고 가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하고 보내고 국제중 없애는 게 차라리 나은 거 아닌가요? 이 형식주의에 매몰돼서 해석하는 측면들이 또 하나 거기에 결합되기 때문인데요. 예, 의무교육화에서 의무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중학교까지. 예, 그렇죠. 그래서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의무교육은 사실상 평등교육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은 국가가 책임지는 상태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시죠. 예. 예. 이 학생들을 해외로 내보내게 됐을 때 예. 따르는 재반 뒷받침하는 법률이나 해석들을 어떤 형태로 가져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또 남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의무교육은 국가가 책임지는 건데 예. 나는 해외에 나가서 다른 나라에서 예. 교육을 중학교까지 받겠다. 예. 이렇게 하면 그것을 국가가 지원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허용해야 되는 것인지 정부의 책임과 관련된 문제가 남아 있죠. 또 그런 법적인 문제가 있네. 예. 근데 그럼 또 정반대의 논리가 나오잖아요. 자,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입니다. 예. 그러면 국가는 모든 국민을 평등하게 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회균등. 그렇죠. 기회균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교육 단계인 중학교에서 특정 그룹만 그러면 니네는 국제중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 하는 것은 의무교육의 가장 근본적인 정신하고는 좀 약간 일탈돼 있는 체계 아닌가요? 약간이 아니라 하여튼 굉장히 많이 그렇죠. 일탈해 있죠. 그러면 그 의무교육 단계에 있는 학생들은 모두가 고르게 균등하게 기회를 보장받아야 되는 권리가 있는 예. 거죠.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앞에다가 수사를 붙입니다. 능력에 따라 이렇게 붙입니다. 예? 능력에 따라. 그게 어떻게 학생 능력이에요? 부모 능력이지. 그렇습니다. 그게. 그리고 전반적으로 모든 부분들이 분석하고 인정하는 것은 네. 학부모의 재력이죠. 그럼요. 그런데 예. 그건 학부모의 재력은 뒷전인 거고 네. 특수한 목적을 가진 학교를 만들어서 예. 그런 학교에 부합하는 교육을 시키겠다. 이것이 이제 형식상 법률상 나타나 있는 목적이기 때문에 예. 그 목적을 과연 달성하고 있는가? 예. 기본적이고 최종적인 지점은 예. 그런 설립 취지에 맞는 학교 운영이 되고 있는가가 예. 적극적으로 평가가 되고 판단이 된 다음에 음. 그리고 그런 학교가 어떤 잘못된 형태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가. 네. 그래서 나타나는 사회적 영향이 무엇인가. 예. 여기까지가 결합이 돼서 예. 최종적으로 이 학교에 대한 문제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돼야 되겠죠. 우리 정진우 의원께서는 또 정교조 위원장 출신이시기도 합니다. 예, 한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계시니까 또 하나 여쭤볼게요. 예. 아까 잠깐 자율형 사립고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예. 근데 지금 계속 뉴스를 타고 있는 게 입학정원 미달. 예. 그래서 어떤 학교는 그냥 우리 학교 다시 나 돌아갈래. 예. 그래고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해달라 이런 것도 뭐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자율형 사립고 이렇게 되면 오래 못 가는 겁니까? 제가 국회 상임위에서나 국정감사에도 충분히 근거 자료를 가지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예. 이명박 정부의 국가교육정책자문위원회에서도 실패한 정책 중에 하나가 자사고 정책. 자율형 사립고다. 예. 이기로 이미 지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자사고에 지원 학생들이 없어서 미달 사태가 발생하고 있고
그것도 서울에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지정을 철회해달라고 예. 요청하는 학교까지 나타났습니다. 예. 이것은 자사고가 잘못 설계된 학교이고 그래서 빨리 없어져야 되는 거고 예. 그런 없어지는 것을 통해서 일반 고등학교 예. 보통 교육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예. 자꾸만 돈에 의존해서 부모의 능력을 자꾸만 끌어내려고 하지 말고 음. 국가가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공교육 체제를 만들었을 때 네. 내일을 물려줄 아이들 아니겠습니까? 음. 우리 나라를 물려주는 건데 나라를 특정한 몇 사람한테 물려줍니까? 모든 아이들이 미래의 주인공이죠. 그런 점에서 모든 아이들이 다양한 교육을 받으면서 교육의 기회균등 속에서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부모의 재력에 의해서 예. 일시적인 사교육에 의한 그 성적 계량화된 성적의 점수에 의해서 자기 미래가 결정되거나 학교가 결정된다면은 이건 그 학생들을 주인으로 대접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자사고 정책은 분명하게 학계에서나 정치권에서나 그리고 정책을 폈던 분들이나 모두가 다 문제가 있는 학교 정책이라고 이렇게 꼽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명박 정부에서 펼쳤던 또 마이스터고나 예. 특성화 고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건 좀 그래도 평가가 좀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던데요. 그 마이스터교와 특성화교의 문제점도 없는 건 아닙니다. 예. 다른 재원을 별도로 투자를 해서 이런 실업계 학교들을 발전시켰다 하면은 참 좋은 건데 일반 실업계 고등학교에 갈 재원의 일부를 그쪽으로 돌려선 것이라는 문제가 있고요. 그렇습니까? 예. 아랫돌 빼서 윗돌 윗돌 곤격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에서 제가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국무총리에게 이 정부에서 가장 잘한 교육 정책 하나만 꼽아보라고 했을 때 이걸 꼽았어요. 의미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고등학교를 지금과 같이 우리나라의 학력을 선호하는 나라에서 네. 고등학교로만 졸업하고도 예.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었다. 예. 이런 점에서 아마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성과는 예. 일반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더 확대해야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이 필요하고 예. 그런 점에서 마이스터 고등학교와 이런 특수 전문학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더욱 더 강화돼서 학력 사회에 이것들을 좀 쉽게 나가야 됩니다. 근데 MB 정부 말기에 그러니까 고졸 채용을 아주 정부에서도 강도 높게 요구를 했고, 예. 그다음에 뉴스에 따르면 이제 일반 이제 그 뭐 대기업 이런 데서도 고졸 채용을 늘리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허상이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뭐냐면 정부가 하도 다그치니까 예. 고졸 채용은 늘리는 대신에 이제 2년제 전문대졸 채용을 줄여버렸다. 예. 이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예.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런 지적이 상당히 타당성 있게 들리고요. 예. 또 하나는 이 고졸 채용자를 통계상으로만 잡다 보니까 네. 아직 추적 조사까지는 우리 사회에서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고졸자로서 취업한 학생들이 취업자들이 예. 어느 정도의 기간을 근무하느냐, 아. 안정적인 직업이 되느냐, 예. 아니면은 불안정한 직업이 되느냐에 대한 꿔도는 부분은 보릿자루가 되느냐 네. 아니냐. 예. 아직 그 부분에 대한 것까지는 정확하게 데이터가 음. 제시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고교 평준화 폐지 논란이 나왔을 때도 그렇고 특목고 예를 들어서 이제 외고 같은 경우 폐지 논란이 나왔을 때도 그렇고 근데 참 재미있는 현상이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전폭적으로 지지하지 않습니다. 예. 학부모들의 반응을 보면은 오히려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학부모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리고 고교 선택제 같은 경우도 좋다고 이야기하는 학부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예. 이런 학부모들의 정서는 그러면 어떻게 수렴해서 어떤 식으로 그러면 유도를 해서 합의를 끌어내야 된다고 보십니까? 거기에는 예. 기존 어떤 공교육에 대한 강한 불신이 깔려 있고 예. 사실 일반계 고등학교 나와서 대학 가기도 힘들다라는 불신이 분명히 깔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거를 당신들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설득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저는 지금 이제 우리 초중등 교육 예. 그 속에서의 특목고 현상 예. 이런 부분들이 학부모들에게 전폭적인 어떤 부정이나 이런 건 아니고 예. 상당히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원인이 공교육의 불신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어떤 교육학자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런 속에서 저는 뭐 입시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선되기만을 기다려서는 안 되는 거고 그렇죠. 또 특수한 목적을 가진 학교들을 부모의 재력에 의해서
갈 수 있는 학교들을 만든다고 그래서 수요를 충족시킨다. 그래서 그걸 유지도록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다만 똑같은 국민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 다양한 학교 생활을 통해서 다양한 교육을 받고 그 다양한 교육 속에서 자기의 잠재적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예. 오히려 수직적인 다양성보다는 예. 저는 수평적 다양성을 더 많이 추구해 가야 된다. 그럼 한번 그 수평적 다양성 어떤 모델입니까? 그래서 이 공교육 속에서 예. 우리가 지난 시기에 이야기했던 대안교육이 공교육 체제 속에서도 다양하게 펼칠 수 있는 자율성이 학교 사회에 주어져야 된다. 제도적으로. 예. 이를테면은 뭐 일부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만은 혁신학교. 혁신학교 같은 네. 케이스를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예. 다양한 시도들. 예. 그래서 학생들이 그런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를 자기에 맞게끔 선택하는 거. 이것은 후차적인 문제라고 봐요. 근데 혁신학교 같은 경우도 예. 개인적으로 이제 제 동생이 이제 그 사는 데가 바로 옆에 혁신학교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번 얘기를 들어봤는데 혁신학교에 애 보내려고 이사를 온대요. 예. 서울 강남 이런 데서. 예. 그러니까 그 혁신학교가 있는 아파트 단지 전세만 다른 단지 전세보다 5천이 더 비싸대요. 이것도 부작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혁신 학교가 지금은 이 그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예. 얼마나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심했으면은 예. 그렇게 새롭게 시도되는 학교로 자녀를 보내기 위해서 이사하는 현상까지 발생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예. 그걸 본다면은 예. 이런 다양한 시도들이 모든 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면 됩니다. 오히려 더 확대를 하면 그렇습니다. 요소 그러니까 지역마다 다 있을 테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학교들이 자기 특성을 갖는 학교들이 된다면은 예. 학생들이 거기서 선택권을 발휘하는 것은 그건 후차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금 학생들한테 선택권을 주는 거나 이런 것은 자칫 잘못하면 성적순으로 예. 혹은 수직화되어 있는 다양성으로 학생들이 쫓아가는 그런 패습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좀 사실 이제 가장 우려되는 게 국제중 나와서 특목고 가가지고 이른바 스카이 나와가지고 예. 얼마 전에 뉴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원 이제 판사들의 이제 학력을 그 저기 출신 학교를 분석을 해봤더니 특목고 이제는 출신. 경기고를 제꼈다. 외고 모 외고 출신이 예.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이른바 그 학벌 사회가 더 강화가 되어버리는. 근데 그 학벌이 이제 대학 학벌이 아니라 국제중 특목고로 이어지는 그 학벌. 이게 지금 이게 10년, 20년 누적되다 보면은 특정 학벌이 결국은 한국 사회를 지배해버리는 현상이 빚어지지 않을까. 저는 심히 우려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동의합니다. 그죠? 예. 그리고 국제중학교가 사실상 특수목적고등학교를 가는 입시의 통로가 된다 하는 네. 지적이 바로 제가 드렸던 말씀이 예. 그런 데 근거하고 있고요. 예, 예. 그리고 특수목적고등학교 학생들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수한 대학 이걸로 진학이 이루어지고 예. 우수한 대학을 나온 재원들이 우리 사회에서 이른바 특정한 직업군 엘리트 그룹에 다 포진해버리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몇 퍼센트의 사람들이 예. 대한민국 사회를 지배하는 이런 잘못된 결과가 될 수 있죠. 그렇죠. 심각한 거죠. 네. 그거는. 10년, 20년 되다 보면 진짜 심각한 문제인데 박근혜 정부는 좀 교육 정책이 좀 바뀔 어떤 여지가 좀 있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좀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반의는 놔두고 반신의 근거는 뭡니까? 반은 한번 믿고 싶은. 새롭게 초대 교육부 장관 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서 예. 교육 정책을 펼칠 교육부 장관을 임명하는 것 보면은 서남수 장관 말씀하시는 예. 거죠. 그러니까 MB 조금의- 교육 정책을 상당히 비판을 그렇습니다. 했다고 하는. 예.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 조금의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교육 문제 정말 참 첩첩산중이고 너무나 얽혀 있는데 그 어떤 대통령도 사실 제대로 풀지를 못했습니다. 이것만 풀어도 제가 볼 때는 역사의 길이 남을 대통령으로 아마 될 것 같은데 참 난제 중에 난제인 것 같은데 근데 국제중 같은 문제는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뿌리를 도려내는 것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숨어있는 이면의 진실을 털어드립니다. 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네, 매주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코너죠. 장윤선의 소소한 특종. 자,
오마이뉴스의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반응이 꽤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소소한 특종도 많이 회자가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본 트윗이나 그것은 굉장히 비관적이던데요. 왜요? 저 아줌마는 왜 이렇게 세게 웃냐. 제가 사실은 별명이요. 네. 그 통일부 출입할 때 네. 그 정세현 장관이 붙여준 별명이 있어요. 뭐였는데? 껄껄요. 아, 그래요? 네, 제가 껄껄려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 어떤 방송 작가는 저한테 네. 그 웃음소리를 특허를 내거나 보험을 들어야 된다 예. 막 이랬는데 제가 이탈남에 나와서 굉장히 기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목소리 톤을 이렇게 지금 낮게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의식적으로? 그건 아니고 어저께 밤사이에 또 막 열심히 취재를 하다 보니까 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목소리가 이렇게 됐어요. 좀 진짜 저의 장난이네. 헌신성을 알아주세요. 그래요? 알았어요. 네. 잘 네. 대해줄게요. 네. 자, 오늘 이제 주제로 넘어가야 되는데. 자, 악플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근데 그 고전적인 얘기 있잖아요. 네. 악플보다 무플이 더 무섭다고. 그렇군요. 그 악플도 애정의 표현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진짜로 이제 그 2월 27일 날 양쪽이 회동했다라는 사실 특종이었죠. 특종이죠. 네, 그래서 많이 회자가 됐고 그 얘기가 많이 오가는 걸로 제가 이제 이렇게 관찰을 했으니까 네. 자부심을 가지시고요. 자, 오늘은 안철수 전 원장이 이제 그 귀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 정치 뉴스에 있어서는 핵심은 역시 그러니까 이 노원병 네. 보궐선거로 이제 그 맞춰져 있는데, 근데 우리가 야권에서 좀 탈피해서 여권은 그러면 노원병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전략을 어떻게 짜고 있는가, 네. 요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네. 여권의 역시 중심은 청와대 아니겠습니까? 예. 혹시 청와대에서 좀 움직임이 감지되는 게 있습니까? 노원병 보궐선거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노원병 보궐선거에 대해서 감지가 되고 있죠. 어떤 겁니까? 이게 좀 소소한 특종이어서 예. 제가 이제 소소한이냐 특종이냐 늘 이제 이 경계에서 네. 왔다 갔다 하는데요. 예.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청와대에서 예. 그 새누리당에 예. 그러니까 좀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네. 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오호.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그래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건 아주 센 그렇죠. 안철수 전 원장하고 맞짱을 떠서 이길 만한 사람을 공천해서 전력 투구해라 이런 뜻입니까? 그렇죠. 청와대에서 나온 워딩은 뭐 이렇다는 거예요. 예. 야구에 빗대가지고 예. 번트 되지 마라. 번트 되지 마라. 예. 그러니까 제대로 고의사고 내지 말고 예. 전력 투구를 해서 반드시 이겨라.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겁니다. 가만 있어봐.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지난 4.11 총선 때 네. 부산에서 이제 그 사상구에 문재인 후보가 나오니까 손수조 후보를 공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믿지는 거 없다. 그렇죠. 이런 차원에서 했던 걸 이제 번트로 비유할 수 있다. 그렇죠. 그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 예비 후보로는 허준영 후보가 등록이 돼 있는데 네. 그 세간에 가장 많이 회자되는 것은 이준석 전 비대위원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준석 비대위원을 빗대서 예.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건데 오늘 아침에 손석희 시선집 중에 예. 김재원 의원이 출연을 했습니다. 예. 그 김재원 의원이 출연을 해가지고 한 얘기의 핵심이 이런 거예요. 우리도 필승의 후보 카드가 있다. 뭐 당연히 야권 주자가 나가서 당선이 될 거다. 이렇게 버리는 카드로 임할 게 아니라 예. 경쟁력을 갖춘 과거에 뭐 홍정욱 전 의원이라든가 네. 나경원, 원희룡 이런 기대주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충분히 승산이 있는 선거인데 네. 그렇게 크게 나가서 선거판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생각을 해야지 예. 당이 너무 소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냐. 어허. 특히 이제 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투표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네. 당이 아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한다면 누구를 내서라도 승산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주에 확인한 내용하고 예. 좀 일맥상통한 흐름들이 서서히 잡혀가고 있는 상황이다. 전략적으로 이렇게 그런 말씀드릴 판단할 수 있어요. 있죠. 사실 보궐선거의 투표율은 뭐 30-40%대고 그렇죠. 중장년층이 상대적으로 많이 투표를 그렇죠. 하고. 조직선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새누리당 입장에서 한번 그 승부를 걸어볼 만하다라는 네. 판단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안철수 전 원장을 꺾어버리면 거기서는 정치적 어부지리는 상당할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오. 그러니까 이제 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가 꽃놀이패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실 차기 대권 주자로 굉장히 유력한 야권의 네. 유력한 주자로 안철수 전 후보가 있는데 말이죠. 예. 이번 노원병 선거에서 꺾어버리면 미래의 싹을 밟아버린다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고요. 어허. 그리고 설령 안철수 전 후보가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예. 야권 분열의 씨앗을
움티운다 이런 차원에서도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꽃놀이 팹니다. 그래서 두 가지 양 측면에 두 가지를 다 가지고 핸들링을 할 수 있는 처지이긴 하죠. 네. 그런데 한 측면에서 청와대가 그러면 이 꽃놀이 패를 쥐고 왜 이렇게 갑자기 세게 핸들링을 하게 됐을까? 예. 그 원인은 사실 여기에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안철수가 조기 등판을 하면서 네. 사실 이번 재보궐선거가 박근혜 정부에 대한 조기 심판론이 예. 득세해진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예. 특히 이제 지난 2월 25일 출범했지만 사실 정부 조직 개편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심각한 삿바싸움을 벌이고 네. 있으면서 정부가 뭐 사실은 절름발이 제대로 된 역할을 예.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계속 이제 통치를 앞세우고 정치를 안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 예. 그리고 이제 김병관 전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조국에 헌신을 하겠다며 네네. 계속 버티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게 그랬죠. 정치가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그러면 박근혜 정부가 잘하고 있는 것이냐 못하고 있는 것이냐 이것이 국민적 심판을 받을 수 있는 바로미터가 바로 서울 노원병 선거가 될 수 있게 되는 어허. 거거든요. 이야, 그러면 노원병의 상당한 격전이 엄청 뜨거워질 수도 있겠네요. 그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 장윤선 정치전문기자는 청와대에서 번트 대지 말라라는 사인이 새누리당으로 갔다고 말씀을 하셨고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이게 흐름인지는 모르지만 김재원 의원은 또 오늘 나와서 우리에게는 나경원도 있고 원희룡도 있다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홍정욱도 있다. 홍정욱도 있다. 네. 그러면 많다. 네. 새누리당 움직임은 좀 감지되는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후보 문제에 있어서. 오늘 허준영 그 전 경찰청장이 예.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예. 10시 반에 기자회견을 열고 예. 안철수 전 후보에 대한 각을 세게 세웠습니다. 안철수 전 원장이 대선을 져놓고 왜 노원병에 오느냐. 뭐 서울시장 양보하고 대선 또 그렇게 하고 예. 미국 갔다 와가지고 국회의원을 하겠다는 건데 그게 새 정치냐. 나는 정말 그 노원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왔다. 그리고 나는 박근혜 정부 성공의 초석이 되겠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네. 지금 최대의 화두가 안보와 안전인데 예. 전직 경찰청장 출신인 나야말로 예. 내가 노원을 지키면 네. 북한의 김정은도 상계동은 못 건드린다. 예? 라는 어록을 새로 쓰고 계십니다. 북한의 김정은도 상계동은 건드릴 수가 없다. 왜? 허준영이 있으므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과연 노원병의 주민들이 예. 어떤 선택을 할지. 예. 근데 그 허준영 전 경찰청장이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건 네. 근데 김재원 의원은 우리에게 홍정욱도 있고 원희룡도 있고 나경원도 있다 그런데 허준영은 얘기를 안 한 거 아닙니까? 허준영 얘기 안 하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이준석 전 비대위원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 버리는 카드라고 좀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냐면 혹시 버리는 카드가 이준석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유 근데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가장 이제 여론조사를 넣고 조사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이준석 전 비대위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버리는 카드 이꼴 이준석 이렇게 돼버리고 또 뭐 지금 거론한 3명을 보자면 그러니까 이게 빅3 후보 정도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건데 거기에 빠진 셈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발끈해서 한 측면도 있고 그렇죠. 사실 오늘 오전 10시 반에 같은 시간에 안철수 전 교수가 노원구청에서 뭔가 퍼포먼스를 할 예정이거든요. 뭐 오늘 등록도 후보 등록도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기가 존재감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화려한 언사로 예. 부활을 해보려는 생각이 있는 것이 그러니까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이 그 드네요. 새누리당에서 허준영 전 청장을 제끼고 이른바 그 장타자를 그렇죠. 공천할 것을 염려해서 미리 그러니까 아예 못 받기 그렇죠. 차원의 알박기 기자회견이다. 기자회견이다 이렇게 볼 수 이렇게 있겠죠. 보면 될 수 있는 그렇죠. 거죠. 예. 근데 지금 이제 그 선거 앞두면 보통 정당이나 이런 데서 계속 여론조사 돌리잖아요. 네. 뭐 좀 나오는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대체로 여론조사는 비슷비슷한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에서도 돌리고 새누리당에서 돌리고 진보정의당에서도 돌리고 이렇게 여론조사를 계속 돌리고 있는데요. 예. 대체로 보면은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돌린 조사를 보면 사자 구도일 때 33대 30대 12대 9. 그거 어떻게 되는 뭐 거죠? 이렇게 뭐냐면 33, 안철수 전 원장이 33, 그다음에 네. 이준석 전 비대위원이 30, 오, 그다음에 이제 이동섭 전 지금 현 민주당 그 지역위원장이 12, 예. 김지선 후보가 9, 뭐 이 정도 나온다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걸 3자 구도로 하면 40대 37대 12 이렇게 예.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동섭 위원장을 후보로 내지 않고 예. 했을 경우에 안철수가 40, 이준석이 37, 김지선이 12 이렇게 나오는 구도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JTBC하고 리얼미터가 700명 샘플로 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그걸 보면 안철수가
35.4, 이준석이 29.5, 이동섭이 13.2, 김지선이 9.2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5.9%포인트 차로 사실은 안철수와 뭐 이준석 비대위원이 이제 좁혀진 조사기 때문에 사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준석 말고 더 센 사람을 대입하면 승산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투표율이 별로 높지 않을 거 평일에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조직을 잘만 하면 예.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좀 이어가는 이런 프로세스를 밟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실제로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네. 그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그 응답자들이 모두 투표에 참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네.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만약에 그러니까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투표를 한다면 네. 뭐 3 내지 6%의 지금 여론조사상의 격차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뒤집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재미있는 게 그 지난 7일 날 서울 마케팅 리서치라는 회사에서 조사를 한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게 그 저 정확도나 이런 것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쭉 그 저 민심에 대한 조사였는데 일단 안철수를 무조건 찍는다라고 예. 답한 사람이 19%고 이것도 이제 700명 RDD로 돌린 예. 조사인데요. 안철수를 절대 찍지 않겠다. 이게 25.9%고 그래요? 상대 후보를 보고 결정하겠다가 45.7%입니다. 예. 그러니까 안철수 대 누가 붙느냐 이게 예.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예. 됐다는 거죠. 노원병 주민들 사이에선 말이죠. 어허. 그러니까 일단 노원병 주민들 사이에서는 보면 17대 때는 임채정 전 열린우리당 예. 의원이 45.2%로 1등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18대 때는 홍정우 의원이 43.1%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19대 총선에서는 노회찬 의원이 57.2%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야권 강세 지역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렇죠. 예. 그렇게 센 사람들이 와서 놀던 물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안철수가 옴으로 인해서 예. 새누리당에서도 굉장히 강력한 후보를 낸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노원병 지역에 굉장히 큰 인물이 나와서 우리 동네 지역 정치를 발전시킬 수도 있겠다라는 예. 기대가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그런데 있겠습니다. 여기서 중간 정리라면 안철수 전 원장은 귀국 기자회견에서 노원병 출마를 못 박아버렸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변동의 여지는 없다고 봐야 되는 거고. 네. 거기서 진보정의당이 다시 야권연대 이야기를 하면서 김재선 후보가 사퇴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그렇죠. 거고. 그러면 야권 후보는 최소 2명 복수로 간다라고 해서 거의 기정사실로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후보를 낼지 말지는 둘째 문제 치더라도 네.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안철수 전 원장은 탄탄대로가 결코 아니다. 그럼요. 굉장히 불안한 선거가 돼버렸죠. 불안한 선거고 여기다가 만약에 새누리당이 진짜로 번트를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홈런을 치려고 달려든다고 한다면 예. 노원병 보궐선거 결과는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새누리당의 작전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특히 왜냐하면 왜 청와대가 이런 생각을 굳혔을까 네. 이제 그 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은 그냥 단순히 그냥 지는 선거로 워낙 우리가 그 동네에서 뭐 센 것도 아니었잖아.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버리는 네, 카드로 네, 네. 인식할 수도 있었던 선거였는데 예, 예. 박근혜 정부 초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뭔가 힘을 얻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선거이고요. 그리고 또 큰 틀에서 보자면 지금 이번에 재보궐 선거가 세 군데에서 열리는데 하나는 서울 노원병이고 하나는 부산 영도고 영도, 예. 하나는 충남 부여예요. 그런데 이 세 군데에서 민주당이 다 그저 그러한 예.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뭐냐면 제가 쭉 취재를 해보니까 부산 영도에서는 선거해요. 뭐 이런 분위기라는 겁니다. 아예 무관심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김비호 위원장 자체가 예. 뭔가 좀 이렇게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하거나 이름이 높은 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도 뭔가 좀 썸씽류가 없거나 뭐 이러면 그냥 김무성으로 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구고 그리고 예. 또 이제 그 충남 부여 같은 경우에는 후보도 없어요. 원래 지역위원장 하던 분이 지난주에 그 충남 도에 그 정무 부지사로 들어가 버려가지고 지역위원장이 비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후보도 지금 찾아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4월 재보선 이후에는 민주당의 존재감 자체가 굉장히 부진해질 수 있는 그런 판이기도 하죠. 간단히 얘기하면 그래서 만약에 충남 부여와 부산 영도에서 새누리당이 이긴다. 네. 그리고 노원병까지 이겨버리면 완전히 참패. 완승이고 새누리당 그렇죠. 입장에서는 네. 박근혜 정부는 탄력을 받아갈 수 있다. 그렇죠. 그럼요. 이게 네.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최악의 경우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 입장에서 그리고 네. 청와대 입장에서 최악의 경우겠죠. 네. 안철수 전 원장이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겨우 네. 정말 간신히 그렇죠. 힘들게 이긴다고 한다면 그것도 안철수 전 원장에게 정책 타격이 될 것이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야권의 어떤 힘을 빼는 전략으로 네. 가장 취하기 좋은 선택. 어.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정부 조직 개편안을 둘러싸고 예. 민주당이 계속 버티고 있긴 합니다만 네. 좀 사실 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좀 뭔가 온화한 미소로 좀 100% 대한민국 국민 행복 시대를 열 줄 알았는데 네. 지난 4일 그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굉장히 살벌한 정부, 예. 무서운 대통령 예. 이미지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김병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 국민의 상식으로 볼 때 저러고도 버틴다는 건 좀 난센스다. 백화점이던데. 네, 상식이 몰려도 너무 몰렸다. 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버틴단 말이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선뜻 동의해주기 어려운 국면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지역의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모두 이겨버린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야권이 국민적 힘과 지지를 통해서 우리가 정치를 하겠다라는 것에 힘을 빼는 아주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네. 보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전력 투구를 하고 새누리당이 네. 정신 차려라 이런 메시지를 보낸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 청와대에서 노원병을 상당한 전략 지역으로 해서 전략 투구를 할 정치적 이유가 지금 여기서 아주 확실하게 좀 정리가 된 것 네. 같고. 만약에 이 정도로 세게 오다를 때렸다면 네. 새누리당이 어떻게 할까요? 저는 사실 국회에 제가 늘 출입하지만 여당의 존재감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요새 기자들 사이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네. 민주당도 문제지만 새누리당이 더 문제다. 왜냐하면 존재감이 없고 네. 청와대 눈치만 보고 여당이 자기 기능을 거의 포기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아무리 정권초라고 하지만 저건 너무 심하다. 누구 하나 음. 나서서 이 문제를 좀 이 난국을 타개해야 된다. 청와대가 왜 이렇게 이러냐. 뭐 예컨대 이런 비정상적인 후보에 대해서는 날려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용기. 입도 뻥끗 못하는 여당 이렇게 예. 부르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상황에서 청와대가 이렇게 세게 오더를 때렸다고 한다면 네. 그러면 이제 새누리당도 움직임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오늘 김재원 인터뷰를 통해서 저는 그것이 조금 가시화됐다. 오. 사실 어제 이걸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지금 관전 포인트가 하나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노원병에 정말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네, 이걸 보면 이제 확실하게 이제 여권 특히 청와대 의중이 이제 드러나는 확실하게 거죠. 드러나고 확인될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안철수 전 원장 측 입장에서는 좀 긴장을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상당히 긴장을 세게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사실 그 언론 접촉이나 이런 것들도 네. 이렇게 세게 하고 이러지는 않았었는데요. 음. 굉장히 낮은 자세로 예. 여러 언론을 만나야겠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안철수 전 원장이 본인이 직접. 아니요, 본인이 직접은 아니고 이제 주변에 이제 공보 담당자나 예, 뭐 이런 예, 얘기를 예. 하고 있고요. 예. 안철수 전 원장도 직접 만나겠다는 의지는 있는 것 같아요. 언론들하고 편하게 만나겠다 이런 생각들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지역 주민의 선택을 누가 받느냐 그렇죠. 이거겠죠. 예. 저는 노원병 지역의 발전 뭐 이런 것보다는 큰 틀에서 한국 정치의 비전과 관련해서 노원병 주민들이 투표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인 것이 아닌가 그렇죠.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정치적으로 엄청난 의미를 갖는 선거가 돼버렸네요. 돼버렸습니다. 지역 네. 보궐선거가 아니라. 그렇죠. 예. 이렇게 되면은 지역 그래서 이제 공약 이런 것들은 네. 둘째칠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미래 비전이 충돌하는 예. 또 한 번의 대전을 치르게 된 상황인 거죠. 진짜로 안철수 전 원장 입장에서 진짜로 여권이 총력전으로 나서 갖고 만에 하나라도 또 다른 것도 아니고 야권 강세 지역에서 만약에 그래버린다라고 네. 한다면 그 정치적 내상이라고 하는 것은 치명타죠, 치명타. 치명타가 될 일어서기가 수가 어렵죠. 예. 완전히 다리가 꺾이는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사실 안철수 캠프에서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대선 캠프가 아니기 때문에 네. 소수의 인력으로 지역 주민들과 만나면서 네. 땅개처럼 기어 다니면서 연고를 찾고 지역 선거를 치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내부적으로는 그렇게는 안 되는 선거가 돼버렸기 때문에 네. 전략적 핸들링을 세게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사실 안 전 후보가 그 동네 한 번도 살지도 않았고 네. 이랬기 때문에 근데 뭔가 낯설고 이사는 갔습니까? 이사는 갔죠. 이사는 그날 11일 날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본인이 이제 밝힌 바이기도 하죠. 갖고 그날부터 이제 그 동네에서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요즘 했죠. 전세값 비싼데. 뭐 본인이 살던 용산보다는 훨씬 싸죠. 거기가 그 그런가요? 이사간 동네가 네.
의정부하고 이렇게 경기 북부하고 인접된 예. 지역의 아파트인데 나름 아파트는 예쁘던데. 네,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이게 우문인 걸 알면서 그래도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안철수 전 원장과 김지선 예비 후보가 단일화될 가능성은 제로입니까? 저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막판 네. 극적 반전이 있을 수 있다고 네. 보십니까? 네. 바로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 이유 때문입니까? 네. 왜냐하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사실 야권 연대가 꼭 좋으냐 안 좋으냐 뭐 이런 차원을 떠나서 굉장히 상징성이 커진 동네고 그리고 이 동네에서 서로 먹겠다고 야권이 분열하는 순간 저는 미래 정치의 한국 야권 정치의 미래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요. 민주당이나 진보정의당이나 안철수 세력이나 지금은 이제 서로 경쟁을 하겠다, 선의의 경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큰 틀에서 한국 정치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한데 모여서 지혜를 모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고 이길 방법이 없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새누리당이 승승장구하는 그런 시대를 열겠냐? 그것이 한국 정치의 미래 비전에 맞냐? 그건 그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여기서 네. 도출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오마이뉴스는 10만인 클럽 회원 여러분의 후원으로 이탈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마이TV의 대선 올레도 10만인 클럽 덕분이었습니다. 이탈남과 오마이TV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작자입니다. 월 10,000원에 참여 10만인 클럽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오마이뉴스 첫 화면에서 직접 가입하시거나 02-733-5505 내선 274번으로 전화 주시면 담당 직원이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7,500명입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소식을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한겨레가 보도를 한 내용이었는데요. 이 군에서 군종 신부를 선발을 하면서 면접을 봤는데 여기서 사상 검증에 해당하는 질문들을 많이 던졌다고 합니다. 이 북한의 연평도 포격, 그다음에 제주 해군 기지와 관련한 질문을 던진 뒤에 입장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런 그 질문에 대해서 중립적인 의견을 냈던 3명의 신부가 탈락을 하는 일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사전에 이제 교구 쪽하고 많이 이제 협의를 해서 그 선발을 하기 때문에 탈락하는 일은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3명이나 탈락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사상 검증이 본격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사상 검증의 시제가 아니라 그거는 사상 통제의 시대의 부활 이걸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이 소식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자,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탈남 김종배였습니다.